어이구.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자, 파트 2, 5페이지 12번을 봅시다. 5페이지 12번. 자, 1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이거. 자, 얘 이름이 뭐죠? 그렇죠. 바로 일산화탄소죠. 자, 이 녀석의 그 성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분자인데 되게 독특한 물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쟤를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일 루이스 구조. 자, 저 일산화탄소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가 삼중결합이 되는 루이스 구조입니다. 아주 유명한 녀석인데, 이때 여기서 이 결합선 하나마다 이렇게 결합전자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탄소가 됐건 산소가 됐건 다 옥텟을 잘 만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따져볼 거냐면 바로 형식전화 따져보겠습니다. 형식전화. 자, 형식전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탄소가 1-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1+가 되겠죠. 형식전화는 어떻게 따져요? 비공호 전자를 다 획득하고 결합전자의 절반을 갖는다고 하면 형식전화를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탄소는 지금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 획득하는 거예요. 원래 4개니까 5개가 됐으면 전자 하나를 받아들인 거고, 산소는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 획득한 거예요. 원래 최외곽 전자가 6개니까 5개가 된 거면 하나를 잃은 거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에서 형식전화는 각각 1-1+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루이스 구조에 대한 산화수도 한번 따져보죠. 산화수는 어떻게 따집니까? 바로 전기음성도 큰 게 전자를 모두 다 획득하는 게 산화수의 계산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산소가 산화수 2-, 그리고 이 탄소가 산화수 2+가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작아서 전자를 다 산소가 가져간다고 하면 탄소는 전자를 2개밖에 획득할 수가 없죠. 원래 4개인데 2개만 남은 거니까 2+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저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형식전화하고 산화수를 왜 따져봤을까요? 바로 이 경우 이 형식전화와 산화수가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형식전화 관점에서 보면 누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예요? 탄소가 마이너스인데, 산화수 측면에서 보면 누가 마이너스예요? 산소가 마이너스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다 왔어요? 그래 왔어요. 그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우리 언니 이름이? 언니 하늘이 언니? 반가워요. 이하늘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DJ DOC 알아요. 거기 빡멍머리 아저씨 이하늘 씨. 그래, 반가워요. 됐다. 자, 우리 하늘이 언니 좋아요. 자, 그래서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음전화를 가질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 바로 실제 전화 분포. 이걸 좀 살펴보면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0.02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가 0.02 플러스가 됩니다. 자, 여기에 실제 전하분포는 이게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외우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제 직업적으로 외우고 있는 데이터라서 그냥 그런갑다 한데,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을 이제 하나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극성이 매우 작죠. 뭐 2라고 씁시다. 2. 자, 극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루이스 구조 내에 전하분리 현상을 극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0.2만큼 전하가 분리된 건 전하분리가 큰 거예요? 전하분리가 아주 조금 된 거예요? 굉장히 조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NaCl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라고 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는 전자가 몇 개 이동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전자가 딱 한 개가 온 개 다 이동했을 때의 표현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서 0.02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몇 개 이동한 거란 얘기예요. 전자가 1, 2%밖에 이동하지 않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극성이 큰 거예요? 극성이 작은 거예요? 굉장히 극성이 작은 거죠. 이렇게 극성이 작게 나타나는 걸 무엇에 어떤 빗대어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요거 때문에요. 자, 형식 전하 측면에서는 탄소가 마이너스인데, 산소 측면에서, 그러니까 산화수 측면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죠. 즉 양쪽 두 원자가 전하를 끌어당기는 어떤 속성이 지금 동시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하가 어디로 이동할지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극성이 작게 나타나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저 일산화탄소는 극성이 거의 무극성에 가깝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정말 작아요. 아시겠죠? 이런 어떤 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의 경우는 어쨌건 산화수보다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이겨요? 어쨌건 결판 난 걸 보니까 그래도 코딱지만큼이나 누가 조금 더 경향성이 센 거예요. 영향이 강한 거예요. 바로 저 형식 전하가 주요한 요인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0이 아닌 형식 전하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큰 반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형식 전하를 따지는 이유는 0이 아닌 형식 전하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0이 아닌 형식 전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것들을 통한 어떤 반응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게 이 분자의 중요한 성격이고요. 그 덕에 실제 조사해 보니 탄소 쪽이 마이너스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산화수는 사실 산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 2-가 흔해요, 독특한 거예요. 사실 산소 하면은 산화수 2-는 그 중학교 화학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Na2O 이렇게 하면은 산화수 우리가 뭐라고 해? 얘는 1 플러스 얘는 2 마이너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소가 산화수 2-인 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맨날 그런 거예요. 맨날 그런 게 나오니까 이건 뭐 유별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건데 0이 아닌 형식 전하가 나타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에는 이런 성격이 나타난다. 숫자를 외울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극성이 나타나도 상당히 작을 것이며
그럼에도 탄소 쪽이 약간 음전화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자, 첫 번째 1번 일산화탄소의 누이스 구조를 그리세요. 그래서 그렸어. 그런 다음 이때 어디에 음전화가 더 많이 발전할 것인지 예측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쳐봐요. 어디가 델타 마이너스가 될지. 그러면 뭐라고? 탄소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럼 근거는 뭐겠어요? 그냥 근거는 형식전화. 형식전화가 익숙하지 않다면 수능화학원 교과에서는 그냥 전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수능화학원 교과서를 뒤지면 일반화학에서는 우리가 형식전화라는 말을 쓰지만 그 수능화학원 교과에서는 그냥 전화라고만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와요. 그럼 그냥 딱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요 녀석의 전하가 1 마이너스니까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답안에는 그냥 뭐라고요?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예요. 부분 전하가 마이너스를 떼어요. 그냥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요렇게 쓰라는 문제가 서울대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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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 문제가 뭐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 건 최근에 잘 안 나오는데 여하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요거 해줄게요. 8 3 아이고 3 3 일산화탄소 전이금속과 결합력이 매우 커요. 매우 커요. 물론 화학을 좀 배우시면 이걸 배위결합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화학을 배우지 않으셨으면 그 화학원 화학투에는 배위결합이란 말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결합이 강하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배우셨으면 배위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여기서 재밌는 게 전이금속 여기 있는데 이 뭐냐? 바로 D 혹은 F 오비탈의 일부의 전자 배치가 되는 금속 요걸 전이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도 이게 그 전이금속이라는 말은 배워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이금속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학의 주제인데 이게 또 고등교과에서는 잘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학을 수강하게 되면 또 이 전이금속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반응성들을 배우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굴 얘기하느냐 뭐 철, 뭐 쿠리, 뭐 등등등 이런 것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주어져 있는 일산화탄소는 이런 전이금속들하고 결합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무슨 사건들이 막 등장하죠? 아주 유명한 사건. 전이금속과 결합력이 일산화탄소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저기 현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지연이 들어본 적 있어요? 하늘연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좋아. 하늘연이는 학교 지금 어디 다녀요? 보스코 다가마요? 뭐라고요? 폭풍의 학교라고 뭐라고? 보스코.
저기 뭐야? 저 보스코? 포스코. 포스코? 뭐 저 여기인데 나 포스코거든. 포스코 고등학교. 포스코. 나는 그게 말이 안 들리냐. 그래. 아니 나는 저기 해외에 있는 학교인 줄 알았어. 그래? 저 바스코 다가마라고 저기 스페인의 어떤 지역 이제 남미에는 지금 거기인 줄 그래. 포스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 포항제철 학생이 거기 좀 멋진 도시죠.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하여튼 거기 그렇죠. 그렇구나. 거기도 학생들이 많나요? 그 전교생이 몇 명쯤 돼요? 자기 혼자예요? 학교 진짜 혼자? 하늘이 혼자? 200명 정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한 학년에 200명 정도? 반가워요? 그렇구나. 자, 어쨌건 이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산소 운반체가 뭐예요?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생물 배우면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철 이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헤모글로빈 안에 힘이라는 단위체가 있는데 그 안에 철 이가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할 건데 이 철 이가에 사실은 어느 자리가 지금 이건 생물이니까 이건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산소가 결합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헤모글로빈이니까 이건 피죠. 피. 이놈의 피가 내 몸을 막 돌다가 폐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산소가 주로 결합하게 되는 거고요. 피가 내 몸을 막 돌다가 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이 자리가 이산화탄소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산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 헤모글로빈, 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일산화탄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콱 결합해 버리면 이게 떨어 나오질 않아요. 떨어져 나오질 않기 때문에 산소하고 결합하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던 이산화탄소하고도 결합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죠. 즉 숨을 쉬어도 산소가 세포 쪽으로 가질 못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지. 알겠죠?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요즘은 잘 없죠. 왜냐면 요즘은 난방이 다 뭐 지역 난방이거나 아니면 뭐 전기 난방이거나 요즘 잘 없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깜짝 진짜 수능이 끝나고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다 치고 고3 학생 서너 명, 한 대여섯 명쯤들이 우정 여행을 간 거야. 현도 우정 여행 어때? 현도는 뭐 사랑 여행? 자, 현도 어쨌건 하여튼 여행을 간 거야. 그러니까 수능 딱 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지? 갔다가 저 강원도 어디 펜션을 잡았는데 거기서 밤에 애들이 놀다가 자는데 거기 난방, 수능 끝나니까 딱 이맘때잖아. 그러니까 난방하고 잤겠지. 근데 거기가 하필 기름 보일러였던 거야. 근데 보일러가 잘못 작동하면서 보일러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거기 있는 학생들 전멸하셨어요. 그게 2년 전, 3년 전 얘기예요. 정말로. 뉴스에서 진짜 크게 났었거든요. 뭔 일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요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화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느냐 봅시다. 첫 번째 1. 산소가 결합하는 경우. 자, 여기에 M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어떤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금속을 영어로 메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M으로 줄여 쓴 겁니다. 자,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요거니까 이거라고 합시다. 뭐. 자, 근데 보시다시피 산소도 비공호 전자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산소가 금속한테 이 두 개의 전자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화학결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금속하고 산소 사이에 이 파란 전자를 이용해서 짜잔 짜잔 이런 식의 공유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공유결합을 전문용어로 베이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베이결합이란 말을 모르면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결합이 된 겁니다. 자, 이때 뭘 따져볼까요? 뭘 따져볼까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형식전화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형식전화 한번 따져볼게요. 형식전화 어떻게 따진다고요? 결합 전자가 있으면 그 결합 전자를 절반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형식전화라고 했죠. 그럼 앞서 이 산소, 탄소가 형식전화가 뭐였냐면 보이다시피 1 플러스 1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금속은 그냥 편의상 뭐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얘도 뭐 2 플러스 3 플러스 이온일 수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중성이라고 합시다. 지금 뭐만 계산할 거니까 형식전화만 계산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중성 1 플러스 1 마이너스였는데 이렇게 화학결합이 됐어요. 그럼 전자를 절반 카운팅을 하면 현더더도 형식전화 얼마예요? 형식전화 얼마예요? 지금 이 탄소 전자 몇 개 획득해요? 그럼 형식전화 뭐예요? 1 마이너스. 여기하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형식전화 뭐예요? 중성이었다며. 근데 난데없이 전자를 하나 더 받았지. 그럼 뭐야? 1 마이너스지. 알겠죠? 그럼 이 산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하나, 둘, 셋, 넷. 원래 산소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6개죠. 4개가 됐으니까 형식전화가 뭐겠어요? 2 플러스. 아시겠죠? 그러면 앞서 뭐라고 했냐면 0이 아닌 형식전화는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1 플러스였는데 반응을 했더니 2 플러스가 됐어.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예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소예요?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죠. 큰데 2 플러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전기음성도가 큰 애는 보통 플러스가 돼야 돼요? 보통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근데 플러스고 그것도 2 플러스가 됐죠. 산소가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런 반응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현도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전화하고 산화수라는 개념이 루이스 구조에서 아주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산소가 결합하는 건 안 된다죠. 안 된다. 자, 그러면 누가 결합하는 게 좋겠어요? 탄소가 결합하는 게 좋겠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빨리 이거 쓰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그럼 하늘이 언니는 집은 요 근처예요? 아니, 집도 포항이에요? 아니 그저 인천 포스코.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말고요? 그 포스코 고등학교 인천에 있어요? 네. 인천에 도 있는 거예요? 인천에? 인천에 그 포항 제철고 어. 있고 저는 인천 포스코. 하여튼 인천에 있는 거라고요? 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인천이 맞아. 나 됐죠? 다 준다. 전화 준다. 인천도 좋은 도시죠. 네, 하여튼 인천 올림픽 하지 않나요? 아닌가? 아시안 게임 했었죠. 그렇죠. 그렇구나. 좋아. 자, 지금 나이 이압. 자, 그럼 두 번째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 제목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로 탄소. 이거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역시나 뭐를 계속 따지고 있냐면 형식전화를 따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탄소의 형식전화는 쪼아고 있는 것처럼 뭐 1 마이너스, 산소의 형식전화는 1 플러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게 결합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속 M과 이 탄소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선도야, 맞아요? 자, 역시나 뭘 따져볼까요? 형식전화. 자, 산소의 형식전화 얼마야, 여기서? 산소 형식전화 얼마야? 1 플러스죠. 뭐 딱히 변하는 게 없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금속의 형식전화 어떻게 돼? 금속의 형식전화. 금속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마이너스가 되죠. 없던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 탄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탄소 형식전화가 중성으로 바뀌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전화가 중성일 때 안정하다 그랬어요? 분리하다 그랬어요? 형식전화가 0일 때 안정하다고 했죠. 근데 말은 뭐라고 했어? 형식전화가 0일 때 안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산소가 결합을 할 때에 비해서 탄소가 형식전화가 0으로 변하는 것은 훨씬 앞서보다 그럴듯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소보다는 탄소가 결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거죠. 더더군다나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쨌거나 탄소하고 산소 중 그래도 누가 전자가 조금 더 풍부해요? 탄소가 전자가 조금 더 풍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얘가 전자가 더 풍부해서 전자쌍을 제공하기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전자를 주거나 이 전자를 줘서 결합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좀 전자 밀도가 좀 전자가 있는 곳에서 주는 게 훨씬 수월치 않겠느냐. 그게 이런 식으로 형식전화 관점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큰 애예요, 작은 애예요?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죠. 걔가 1 플러스인 건 좋겠어요, 싫겠어요? 여전히 별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산소인데 근데 내가 플러스인데 이상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서 이 금속이 전이금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이금속은 어느 오비탈에 전자가 일부 있는 거? d 오비탈에 일부 있는 걸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금속에 짜잔 짜잔 어떤 d 오비탈 하나를 그려보았어요. 자, 참고로 아시나 물어볼까요? s 오비탈 몇 개? s 오비탈 몇 가지 있어요? 현도야, s 오비탈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 대단해. 박수. 네. 자,
p-오비탈 몇 개 있어요? 3개. d-오비탈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물론 뭐 그 공교육 과정에서 d-오비탈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그 배워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d-오비탈은 사실 5개가 있어서 그 각각의 모양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5개 중 어떤 하나를 지금 그려본 거야. 그죠? 그러면 저 d-오비탈에 어떤 전자가 일부 채워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d-오비탈에 원래부터 예를 들어 이 녀석은 이 어떤 d-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있는 어떤 금속이었다고 칩시다. 물론 d-오비탈은 5개고 전자가 총 10개까지 채워질 수는 있지만 뭐가 됐건 어떤 d-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어떤 상황을 한번 편의상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 얘가 전체적으로 중성인 그런 전이금속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얘가 여기서 여전히 d-오비탈 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산소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삼중결합의 전자쌍 하나를 산소가 끌어갑니다. 그래 내가 산소인데 내가 좀 플러스가 될 수는 없지. 하지만 이 전자가 이리 가버리면 탄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전자가 가버리면 탄소는 어떻게 돼요? 형식전하고 자시고 간에 옥텟이 없어지죠.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는 게 좋죠.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누가 가져가는 대신에 누가 제공해 주면 되겠네요. 이게 전자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금속과 탄소, 산소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 색깔을 잘 보시면 누가 어디매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현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파란 전자는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탄소가 금속한테 이렇게 준 거거든요. 파란 전자는. 근데 되려 노란 전자는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금속이 탄소한테 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화학결합은 결합력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이죠. 결합력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금속하고 일산화탄소가 결합할 때 결합력이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뭐를 체크하고 있죠? 뭘 체크하고 있죠? 계속? 형식전화 체크하고 있죠. 현도야? 형식전화? 0, 오케이. 형식전화? 빵. 형식전화? 형식전화? 자, 전화랑 보존으로 치자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빵이어야 되겠죠. 왜? 다 빵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왜 또 0이 되느냐? 이 금속은 원래 전자 2개 놓고 중성이라고 카운팅 했잖아요. 형식전화 절반 이렇게 전자 자르는 거라며요. 그럼 금속이 지금 여전히 전자를 몇 개 획득하고 있어요? 2개 획득하잖아요. 원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중성이지 뭐. 알겠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모두 다 형식전화가 0에 가까워지죠. 얘는 불리한 녀석이겠어요? 굉장히 안정한 녀석이겠어요? 엄청 안정해져요. 그래서 금속하고 저기에 있는 탄소 사이는 이중결합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주 안정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하필 히모글로빈에 있는 철이라면, 철 이온이라면 일산화탄소가 딱 붙어버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위험한, 그 유명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전자쌍 반발 이론을 적용하면 하필 이것도 각도는 몇 도겠어요? 현도야. 180도. 에이.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쟤랑 결합할 때는 저기가 180도가 된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풀고 있는 문제 12. 문제 12 보이세요? 12. 거기에 그림 1. 그림 1.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림 1 하나 보이죠? 얘가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힘 그룹 안에 있는 철의 모양이 거기 그림 1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생화학이나 생물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림 보시고 이렇게 좀 뭐 자글자글하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다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느냐? 자, 뒤에 51페이지 51페이지 거기에 51페이지 보시면 49번 문제라고 있을 건데 찾았나요? 찾았나요? 자, 51페이지에 있는 49번 문제가 여러고 있을 건데 찾았나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자, 여기 이제 실제 기출이죠.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나 칠판 지울게요. 지운다. 에이. 자, 잘 찍히고 있겠지. 좋아. 우리 저 새로 오신 오빠 이름이? 성준? 성준이 오빠? 성준이 혹시 여기에 이상한 메시지 뜨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야겠죠? 이게 배터리 때문에 혹시나 해갖고 알겠죠? 성준이 오빠 고마워요. 그래. 자, 아이고. 뭘 볼 거냐? 49번.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거 일산화탄소 그리랍니다. 방금 신나겠죠? 현도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자,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예요?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마이너스고요. 얘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금속이랑 누가 화학 결합을 한다고요? 혹은 배유 결합을 한다고요? 탄소 쪽이 더 유리하다고요. 그걸 아까 봤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1. 자, 금속과 일산화탄소의 결합. 그걸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보이세요? 자, 그럼 이때 금속과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하게 될 때 여기에 있는 금속하고 요 탄소 사이가 결합을 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각도가 몇 도라는 것을 180도라는 것을 알겠죠? 이걸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VSEPR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속이 일산화탄소가 결합할 때는 이게 이렇게 리니어하다고요. 선형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 금속과 O2의 결합. 금속과 O2의 결합. 이건 어찌 되느냐? 바로 이 상태에서 자, O2의 루이스 구조 여러분 그릴 수 있어요? O2의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얘가 금속이랑 베이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맞나요? 맞나요? 그런데 이때 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바로 120도 근처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조금 작긴 하겠습니다. 자, 120도 근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긴 이 탄소가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화학결합이 되어 있어서 입체수가 2죠. 입체수가 2인 상황을 혼성 오비탈로 뭐로 표현해요? sp 혼성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결합 전자쌍이 한 쌍, 두 쌍이 있으면서 비공호 전자쌍까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 입체수가 3이고 sp2 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bent form, 우리말 번역은 구분형입니다. 일산화탄소가 결합했을 때는 선형이고요. 산소가 결합했을 때는 산소가 가진 비공호 전자쌍 때문에 구분형이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저 일산화탄소가 결합했느냐 산소가 결합했느냐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3번 헤모글로빈의 기작 혹은 역할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은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 구조적 특징 냅다 큽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분자량이 내 기억에 아마 이런 건 뭐 크게 뭐 틀려도 상관없는데 내 기억에 분자량이 15,000 이상이에요. 자, 여러분 물 분자량을 물 분자 18이잖아요. 근데 분자량이 15,000이라는 얘기는 조그만 분자라는 얘기예요, 대입다 큰 분자라는 얘기예요. 대입다 큰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이 얘가 이렇게 4등분으로 나뉩니다. 4등분으로 나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4등분으로 나뉘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분산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분산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분산력이 나타나는 큰 네 덩어리가 엮여서 그게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요 모습 자체가 지금 이게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 중심마다 뭔가가 있어요. 중심마다 그림을 어때요?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가 뭔가가 여기에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힘이라고 하거든요. 요 힘 각각이 들어있는 네 부분이 서로 분산력으로 연결돼서 분자량 전체가 15,000이 넘어가는 얘를 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이때 이 힘 하나를 확대해 보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확대하면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철, 질소, 힘 그룹을 확대한 모습이 이겁니다. 더 세부적인 화학적인 구조가 있겠죠. 근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힘 그룹 안에 이렇게 철 이가 플러스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가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때 이 녀석을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요. 질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질소냐면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가 있죠.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저렇게 철이랑 화학 결합을 하면서 주변의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 질소가 철 주변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소는 또 다른 뭔가들이랑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요 4개의 질소들은 또 서로 결합이 돼서 이런 식의 고리형 화합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소 4개가 고리형으로 철을 둘러싸고 나머지 한 자리에 또 다른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알겠죠? 알겠니? 근데 이때 요 빈자리 여기에 누가 들어차느냐? 바로 요 자리에 O2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폐 쪽에서. 혹은 CO2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세포 쪽에서.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 히모글로빈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히모글로빈도 바로 인더 피 속에 있는 거 아니요? 피 안에 이게 있는 거고 이거 안에 얘가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피라는 건 우리 몸에 가만히 있어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 계속 돌아다닐 때 그 피가 폐 쪽에 도달하면 이 빈자리에 산소가 붙고 그 붙을 때 이렇게 붙는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막 돌다가 세포 쪽에 가면 이산화탄소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붙어요. 알겠죠? 그럼 이때 퀴즈. 자,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화학과에서. 화학과 교수가 물을 수 있어요. 알겠죠? 교수가. 왜 폐에서는 산소가 붙고 세포 속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붙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저 빈자리에 산소가 붙고 이산화탄소가 붙는데 세포 쪽에서 산소가 붙으면 안 되나? 폐 쪽에서 이산화탄소가 붙으면 안 되나? 왜 폐 속에서는 산소가 붙고 세포 속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붙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오빠 이름이? 우원재라고요? 부마제라고요? 분합작?
아니, 저 오빠 이름, 오빠 이름. 네? 오빠 이름이 분합 차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이? 성주. 써놔야지. 배성주? 준. 그냥 쓸 수는 없으니 떠든 사람. 이렇게 딱. 떠든 사람 배성. 그거 성준이요? 알겠어. 성준이 오빠. 성춘이 오빠. 알겠어. 성춘이 오빠. 좋아. 성춘이 오빠. 오케이. 좋았어요. 성춘이 오빠. 하늘 언니 뭐라고요? 얘기해. 괜찮아. 괜찮아. 또 삐졌구나. 괜찮아. 그냥. 자, 요거. 자, 방금 슬쩍 듣기로 하늘이 언니가 분합 차이다. 맞아요. 근데 그 말 말고 확실한 화학의 전문 용어예요. 화학에서 맨날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딱 그 한 단위 넣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입시잖아요. 입시에서 답을 해야 되죠. 그걸 뭐 서술을 쓰건 말로 발표하건 뭐 여러분들은 말로 발표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서술로 하느냐 말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특별한 문제가 나오고 그걸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이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입시에서는 항상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고요. 그냥 문제에 대한 이해, 풀이를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입시에서 답안을 적을 때는 항상 뭘 써야 된다? 전문 용어를 나열해야 돼요. 전문 용어. 알겠어요? 전문 용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되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쿨력 인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어떤 뉘앙스 차이인지 알겠어요? 같은 말인데 전문 용어를 써서 표현해야 된다고요. 분합 차이 맞죠?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더 전문 용어를 쓰면 표현이 더 축약돼요. 그럴 때 더 좋은 뭐냐면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만 쓰면 돼. 한마디. 뭐라고? 헨리의 법칙. 헨리의 법칙. 헨리의 법칙. 이제 조금 그 헨리의 법칙은 약간 조금 이제 물리 변화에 가까워서요. 또 헨리의 법칙도 관계 없진 않아요. 물리학적으로 관계가 있긴 있는 건데, 이건 약간 일종의 화학 반응이 살짝 됐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헨리의 법칙 조금 그렇고,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부분다 맞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바로 르 샤틀리에 원리요. 이 한마디만 쓰면 게임 끝이라고요. 알겠어요? 르 샤틀리에 원리 단어 하나만 있으면 교수는 그냥 맞은 게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면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패에서는 이게 붙고 이게 붙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바로 르 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 어쩌고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교수는 르 하는 순간 오케이 이거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라니까요. 어차피 그 자리는 바쁜 상황이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르 하는 순간 됐어요.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써야 돼. 알겠지? 자, 르 샤틀리에 원리가 뭐예요? 르 샤틀리에 원리. 이게 반응이 정반응으로 잘 되는지 정반응 진행성에 대한 경향을 표현해주는 편리한 방법이죠. 물론 르 샤틀리에 씨는 철저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저걸 수학적으로 보였어요. 알겠죠? 수학적으로. 전형만 적으려면 노벨상 받았나 그럴걸? 하여튼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화학 시험에서 쓸 때는 되게 정성적으로 표현하죠. 어떻게? 정반응을 강하게 하고 싶어. 그럼 반응물이 많을 때 잘 돼, 적을 때 잘 돼. 많을 때 잘 되잖아. 그럼 잘 봐. 패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게 대기란 얘기잖아. 그럼 패 내가 숨을 들이마시지. 그럼 이 패 속의 공기 성분이 여기 성분하고 뭐 크게 다를까? 뭐 비슷할까? 비슷할 거 아니야. 그 패라는 게 대기라고. 그럼 대기 속에서는 이 산소가 고농도지. 누구보다?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 몇 프로예요? 20% 정도 되잖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얘가 고농도니까 얘가 들러붙는 게
더 뭐라고요? 그 뭐냐면 더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세포는 끊임없이 산소를 소모하죠. 그리고 세포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그럼 세포 속에서는 누가 고농도겠어요? 이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라고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세포 속에서는 또 르샤틀리의 원리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이 자리에 붙는 거예요. 물론 이때 뭐 약간 산염기 반응을 해가지고는 뭐 약간 뭐 HCO3 많이 바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더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원리로 충분히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더 자세한 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이때 이 헤모글로빈이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 뭐냐면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3번에 나오고 이 3번 역시 그 교수들은 좀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참 그 문제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뭐? 빨리 갔다 오세요. 5분 만에 갔다 올 수 있겠어요?